서울의 봄은 언제나 아름답다. 벚꽃이 흩날리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그러나 77세의 김도연 회장에게 봄은 그저 또 다른 계절일 뿐이었다. 수십 년간 비즈니스 세계에서 성공을 거두며 쌓아온 냉철함은 그의 얼굴에 깊은 주름을 새겨놓았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김도연은 자신의 재단이 후원하는 초등학교를 방문하기 위해 검은색 리무진에서 내렸다. 회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젊은 비서가 공손히 안내했다. 김도연은 학교 정문을 지나며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교정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아이들, 크고 작은 꿈을 안고 서로를 밀치며 놀고 있는 모습이 그의 굳은 표정을 잠시 풀어주었다. 아이들은 언제 봐도 좋네요. 도연이 중얼거렸다. 교장 선생님의 안내를 받으며 학교를 둘러보던 중 한 교실 앞에서 그는 걸음을 멈췄다. 3학년 교실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했고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이들이 일제히 인사했다.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이들에게 다가갔다. 갑자기 그의 양복 주머니에서 무언가가 떨어졌다.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와 한 여인이 활짝 웃고 있었다. 이거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교실 앞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남자아이가 사진을 집어들며 외쳤다. 아이의 이름표에는 정우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도연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내 할머니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도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네, 똑같은 사진이에요. 할머니 방에서 봤어요.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데요. 우진의 순수한 눈빛에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 그녀의 미소, 그리고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들. 회장님,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도연은 현실로 돌아왔다. 그는 우진에게서 사진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고마워, 얘야. 그리고는 주머니에 사진을 넣으며 교실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누군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40년 만에 피어나고 있었다. 도연은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 거실에 앉아 그는 낡은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사진 속 젊은 여인의 얼굴이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윤서야? 그가 중얼거렸다. 40년 전 서울대학교 캠퍼스. 도연과 윤서는 서로에게 빠져 있었다. 도연은 재벌 3세였고 윤서는 시골에서 상경한 장학생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순수했지만 도연의 가족들은 그들의 관계를 완강히 반대했다. 아버지, 제발 윤서를 인정해 주세요. 도연이 간곡히 부탁했던 날이 떠올랐다. 안 된다. 네가 그런 집안의 여자와 결혼하면 우리 가문은 끝장이다. 아버지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등을 기댔다. 그는 윤서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다. 한강 공원에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도연 씨, 당신 가족들이 나를 얼마나 무시하는지 알아요.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요. 윤서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꼭 설득해. 하지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미안해요, 도연 씨. 나 떠나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윤서는 그의 인생에서 사라졌다. 도연은 그녀를 찾으려 했지만 가족들의 압박과 회사 일에 치여 점점 그녀를 잊어갔다. 그리고 결국 가문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내가 왜 그때 더 노력하지 않았을까? 도연은 후회에 잠겼다. 그때 우진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제 할머니도 가지고 계신 사진이에요. 도연의 눈이 번쩍 떴다. 혹시 윤서가 아직 서울에 살고 있는 걸까? 그는 서둘러 일어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우진이라는 학생의 가정 정보를 알아봐. 특히 할머니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 풍경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40년 만에 다시 피어오른 희망에 그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윤서야, 이번엔 꼭 널 찾아내고 말겠어.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옷을 골랐다. 오늘은 다시 그 초등학교를 방문하기로 한 날이었다. 회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비서가 물었다. 그래, 가자. 도연은 책 몇 권을 들고 차에 올랐다. 학교에 도착하자 도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우진을 찾는 눈치였다. 회장님, 도서 기증식은 이쪽입니다. 교장이 안내했다. 도연은 의례적인 행사를 마친 후 조용히 교정으로 나왔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운동장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다. 그 중에서 우진을 찾으려 애쓰고 있을 때였다. 할아버지. 우진의 목소리에 도연은 돌아섰다. 작은 소년이 그에게 달려오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안녕, 우진아. 도연이 미소 지었다. 할아버지, 어제 그 사진 기억나세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래, 기억나지.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어요. 근데 할머니가 슬픈 표정을 지으셨어요. 도연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희망과 두려움이 교차했다. 윤서가 아직도 그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설레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슬픈 표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우진아, 혹시 내가 내 할머니를 만나볼 수 있을까? 우진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할머니가 모르는 사람은 안 만나세요. 할머니가 요즘 많이 아프세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서가 아프다는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래도 꼭 만나고 싶구나. 내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해요. 제가 할머니한테 물어볼게요. 할아버지가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요? 도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우진아. 그리고 내 연락처 할머니께 꼭 전해줄 수 있겠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명함을 받아들었다. 네, 꼭 전해드릴게요. 도연은 우진이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40년 만에 윤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녀는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슬퍼했을까? 봄바람이 도연의 머리카락을 살랑거렸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윤서야, 이번에는 널 놓치지 않을게. 우리의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길 바래. 우진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할머니 박윤서는 작은 아파트의 거실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세월의 흔적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여전히 고운 미소를 간직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 할아버지 또 봤어요. 우진이 가방을 내려놓고 할머니 곁으로 다가갔다. 윤서의 손이 잠시 멈췄다. 어떤 할아버지? 어제 사진 이야기했던 그 할아버지요. 할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셨어요. 윤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손에서 뜨개질 바늘이 떨어졌다. 우진아,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니? 우진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이거 주셨어요. 할머니께 꼭 연락해달라고 하셨어요.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다. 김도연이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 울어요? 우진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다. 아니야, 우진아.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래. 그날 밤, 윤서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펼쳤다. 그 안에는 우진이 본 것과 같은 사진이 있었다. 젊은 시절의 윤서와 도연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도연 씨. 윤서는 사진을 어루만졌다. 40년 전 그들의 이별 후 윤서는 홀로 딸을 키웠다. 가난과 편견 속에서 힘겹게 살아왔다. 그녀는 수없이 도연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가족들의 방해로 번번이 실패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윤서는 망설였다. 다음 날 아침 윤서는 결심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망설임 끝에 명함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 만에 듣는 그의 목소리에 그녀의 마음이 요동쳤다. 도연 씨, 저예요, 윤서.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다. 그리고 도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야, 정말 너구나. 윤서야, 정말 너구나.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4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래요, 도연 씨. 오랜만이네요. 윤서의 목소리도 떨렸다. 윤서야, 너를 찾고 싶었어. 40년 동안 매일 너를 생각했어. 윤서는 한숨을 내쉬었다. 도연 씨, 우리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것 같아요. 그들은 다음 날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전화를 끊은 후 도연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그는 비서를 불렀다. 빈 비서, 내일 모든 일정을 취소해. 하지만 회장님, 내일 중요한 이사회가 취소하라고.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40년 만에 기다려온 사람을 만나는 거야.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중요할 순 없어. 다음 날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그는 오랜만에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골랐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청년 같았다. 한강공원에 도착한 도연은 긴장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 멀리서 윤서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4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그녀의 우아한 걸음걸이는 변함없었다. 윤서야. 도연이 먼저 말을 걸었다. 윤서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도연 씨, 많이 늙으셨네요.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여전히 아름답구나. 그들은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다. 40년의 시간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윤서가 제안했다. 그들은 한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았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그 낡은 사진을 꺼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계셨군요.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윤서야. 그날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도 소용없어요. 도연 씨는 자기 삶을 살았잖아요.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윤서는 살짝 몸을 뺐다. 윤서야,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우리가 놓쳤던 시간들을 함께 되찾고 싶어.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연 씨, 그건...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도연은 윤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아픔과 후회가 가득했다. 윤서야,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시간이 있어. 늦었지만 함께할 수 있어.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도연 씨, 당신은 모르세요. 우리 사이엔...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우진이 달려오고 있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보았다. 할머니, 여기 계셨구나. 걱정했어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세요? 윤서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 진정을 찾았다. 우진아, 이분은 할미의 오랜 친구란다. 우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도연을 보다가 윤서에게 물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 사진을 가지고 있던 분이에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아요. 할아버지도 할머니 아세요? 와, 신기해요.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윤서에게 손자가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이다. 윤서가 조용히 말했다. 우진이는 우리 손녀딸 지은이의 아들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네, 우리가 헤어진 후에 알게 됐어요. 당신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도연은 충격에 빠진 듯했다. 그는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아, 너는 내 외손자구나. 우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윤서는 눈물을 삼키며 우진을 안았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물었다. 윤서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우진아, 이제 모든 걸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도연은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쌌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40년 동안 그는 윤서를 찾아 헤맸지만 정작 그녀에게는 자신의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앞에는 외손자가 서 있었다. 윤서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왜 말하지 않았어? 내게도 알 권리가 있었잖아.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당신 가족들이 우리를 찾지 못하게 했어요. 그들은 내가 당신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했어요. 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의 가족들이 윤서와 딸을 그에게서 떼어놓았다는 사실에 분노가 치밀었다. 도연의 주먹이 벤치를 강하게 내리쳤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윤서는 우진을 아는 채 조용히 말했다. 도연 씨,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요. 우진이가 듣고 있어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우진을 바라보았다. 어린 소년의 눈에는 혼란과 호기심이 가득했다. 우진아, 도연이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좀 흥분했어.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근데 정말로 제 할아버지예요? 도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윤서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눈빛으로 동의를 표했다. 그래, 우진아. 나는 네 외할아버지란다. 우진의 눈이 커졌다. 와, 정말요? 근데 왜 지금까지 만나지 않았어요? 윤서가 끼어들었다. 우진아, 어른들의 사정이 좀 복잡해.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줄게. 도연은 벤치에서 일어났다. 윤서야, 우리 좀 더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아. 제가 우진이를 돌볼게요.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모두가 놀라 돌아보았다. 정지은이었다.
윤서의 딸이자 우진의 어머니인 지은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엄마, 우진이 반가워하며 달려갔다. 지은은 아들을 안아주며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앞에 선 여인은 윤서를 닮았지만 동시에 자신의 모습도 보였다. 그의 딸이었다. 지은아. 도연이 천천히 다가갔다. 네가 내 딸이구나.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진이가 우선이에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제가 우진이를 데리고 있을게요.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은은 우진의 손을 잡고 공원 안쪽으로 걸어갔다. 도연과 윤서는 다시 벤치에 앉았다. 윤서야.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이 정말 아름답구나.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네, 지은이는 우리의 사랑의 결실이에요, 도연 씨. 도연은 윤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이번엔 윤서가 피하지 않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함께할 수 있을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윤서는 도연의 손을 조용히 부리쳤다. 도연 씨,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윤서야, 하지만 우리에겐 아직 기회가 있어. 40년이란 시간을 되돌릴 순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잖아. 윤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은 모르시겠죠? 제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줘, 윤서야. 모든 걸 알고 싶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당신이 떠난 후 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 부모님께 찾아갔죠. 하지만 그들은... 도연은 숨을 멈췄다.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하셨어? 그들은 저를 쫓아냈어요. 당신이 절대 평민의 자식을 인정하지 않을 거라고, 당신의 미래를 망치지 말라고 했죠.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럴 리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걸 부모님도 아셨을 텐데. 당신 아버님은 제게 돈뭉치를 던지셨어요. 아이를 지우라고. 윤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연은 분노로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래서 넌 어떻게 했어? 지키기로 했죠. 하지만 그 후로 제 인생은 지옥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나고 가족들에게 버림받았죠. 홀로 지은이를 키우며 공장에서 일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윤서야, 내가 그때 옆에 있어줬어야 했는데. 그래요, 있어야 했어요. 윤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하지만 당신은 어디 있었죠? 재벌가의 후계자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겠죠. 도연은 고개를 숙였다. 찾았어. 하지만 찾지 못했어. 결국 부모님의 압박에 못 이겨 다른 여자와 결혼했지. 윤서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렇게 쉽게 포기했군요. 아니야, 윤서야. 난 단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도연이 간절히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멀리서 우진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연 씨? 윤서가 물었다.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싸울 거야. 늦었지만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어. 도연의 결연한 말에 윤서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눈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지만 40년의 세월은 쉽게 지워질 수 없었다. 도연 씨, 말씀은 고맙지만. 윤서가 망설이며 말했다. 그때 지은과 우진이 돌아왔다. 지은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진이에게 모든 걸 설명해드렸어요. 우진은 큰 눈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도연은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는 천천히 우진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그래, 우진아. 나는 네 외할아버지란다. 미안해. 이제야 나타나서. 우진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 갑자기 그를 껴안았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이제 우리 함께 살 수 있어요? 도연은 눈물을 참으며 우진을 안아주었다. 그래, 꼭 그렇게 될 거야. 윤서와 지은은 이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은이 윤서에게 속삭였다. 어머니, 이제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도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아요.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쉽지 않아, 지은아. 너도 알잖니?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도연이 일어나 윤서에게 다가왔다. 윤서야,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모든 걸 바로잡고 싶어. 어떻게요? 윤서가 물었다. 도연은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먼저 우리 부모님을 찾아가겠어.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물을 거야.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아버지, 그러시면 회사는 어떻게 돼요? 도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업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그건 바로 가족이야. 윤서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고 있었다. 도연 씨.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도연은 윤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할 수 있어, 윤서야. 우리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가자. 늦었지만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진이 갑자기 외쳤다. 와,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예요? 모두가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순수한 기쁨이 이 복잡한 상황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자신의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오늘은 그의 인생을 바꿀 중요한 날이었다. 민비서, 오늘 모든 일정을 취소해주게. 도연이 전화로 지시했다. 하지만 회장님, 오늘 중요한 이사회가, 그건 부회장에게 맡기게. 나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도연은 평소와 다른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의 첫 목적지는 부모님의 집이었다. 한편 윤서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할아버지 오시나요? 우진이 물었다.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러실 거야, 우진아. 지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괜찮을까요? 아버지를 다시 받아들이는 게. 지은아, 윤서가 딸의 손을 잡았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심각해 보였다. 윤서야, 지은아, 방금 부모님을 만나고 왔어.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집중됐다.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처음엔 모든 걸 부인하셨어.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궁하자 결국 진실을 인정하셨지. 그래서요? 윤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모님께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셨어. 윤서, 지은, 그리고 우진이에게. 방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제 우리 가족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함께 노력한다면. 윤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40년간의 아픔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도연의 말에 모두가 깊은 침묵에 빠졌다. 그때 지은이 조용히 일어났다. 잠시만요. 그녀가 말했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낡은 일기장을 꺼냈다. 이건 제가 어렸을 때부터 쓴 일기예요. 지은이 설명했다.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과 느낌이 담겨 있어요.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손이 살짝 떨렸다. 읽어도 될까?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도연은 천천히 일기장을 펼쳤다. 아빠, 오늘도 당신을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아버지의 날 행사가 있었는데 저만 아빠가 없어서 슬펐어요. 하지만 언젠가 아빠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오늘 길에서 한 아저씨를 봤어요. 그 아저씨가 아빠 같아 보여서 뒤따라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말렸어요. 아빠, 정말 우리를 찾고 계신가요? 윤서도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진은 할머니를 꼭 안아주었다. 도연은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다. 아빠, 이제 저는 다 컸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빠가 우리를 버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언젠가 우리가 만날 수 있다면 꼭 말하고 싶어요. 당신을 이해한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도연은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덮었다. 그의 눈에는 후회와 사랑이 가득했다. 지은아, 미안하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지은은 아버지를 꼭 안았다.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아버지에겐 아직 미래가 있잖아요. 윤서는 이 모습을 지켜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일기장을 읽은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윤서를 바라보았다. 윤서야, 나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윤서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우리 모두를 위해 노력해 볼게요. 우진이 갑자기 손을 들었다. 저는 할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모두가 우진의 순수한 말에 미소 지었다. 도연은 손자에게 다가가 안아주었다. 그래, 우진아,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못해준 것들을 다 해줄게. 다음 날부터 도연은 자주 윤서의 집을 방문했다.
그는 우진에게 바둑을 가르치고 지은과 함께 산책을 하며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도연은 가족들을 자신의 회사로 초대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도연이 말했다. 나는 회사의 상당 부분을 자선재단으로 전환하려고 해. 특히 한부모 가정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거야. 지은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정말인가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건 내가 과거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윤서는 감동한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 씨, 정말 달라지셨네요. 당신 덕분이야, 윤서야. 당신과 지은 그리고 우진이가 내 인생의 의미를 다시 찾게 해줬어. 그날 밤 가족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 주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4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치유되고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 우진이 갑자기 외쳤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예요? 도연은 손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진아, 우리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야. 윤서와 지은도 동의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찬 미래에 대한 기대가 빛나고 있었다. 도연의 결정 이후 몇 개월이 지났다. 한부모 가정을 돕는 자선재단 지은의 빛이 설립되었고 오늘은 그 출범식이 있는 날이었다. 컨벤션 센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도연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립니다. 지은의 빛은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희망을 전하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이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도연은 윤서, 지은, 우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제 딸의 이름을 따 만든 이 재단은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와 가장 큰 축복을 동시에 상징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을 지원하고 그 아이들에게 밝은 미래를 선물하고자 합니다. 지은이 단상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저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저는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아픔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윤서도 마이크 앞에 섰다. 40년 전 저는 세상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진이 나섰다. 저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 너무 기뻐요. 이제 다른 아이들도 저처럼 행복해질 수 있겠죠? 행사장은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도연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들은 한강공원에 모였다. 밤하늘의 별들이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듯했다. 도연은 윤서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윤서야. 내 덕분에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었어. 윤서는 미소 지었다. 우리 모두 새롭게 시작한 거예요, 도연 씨. 지은의 빛 재단 출범 후 1년이 지났다. 도연의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고 재단의 활동도 점점 확대되어 갔다. 그러나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 남아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도연이 윤서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야,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는 게 어떨까?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연 씨, 그분들이 우리에게 한 일을 잊으셨나요?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분들도 많이 후회하고 계셔. 용서까지는 아니더라도 대화의 기회는 줘야 하지 않을까? 지은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저도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한번 뵙고 싶어요. 윤서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오랜 분노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충돌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윤서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한번 만나보죠. 다음 주 일요일, 도연의 부모님 집에서 가족들이 모였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도연의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윤서 씨,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의 어리석은 판단이 여러분에게 큰 상처를 줬구나. 도연의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다. 용서받기 어려운 잘못인 줄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라도 사과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서는 잠시 말없이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고 싶어요. 지은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저희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어요. 우진이 뛰어와 모두를 안았다. 우와, 이 진짜 큰 가족이 됐다.
그 순간 방 안에 무거운 공기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용서와 화해의 첫걸음을 내디딘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그들은 함께 정원에 나와 가족 사진을 찍었다. 도연과 윤서가 중앙에 서고 지은과 우진 그리고 도연의 부모님이 모두 함께 있는 모습이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우진이 다시 한번 물었다. 도연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그래, 우진아.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야. 한 번도 떨어져서는 안 될 가족이. 윤서는 도연을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더 깊고 더 성숙하게. 우리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요, 도연 씨. 윤서가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윤서야.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하자. 저녁 노을이 그들 위로 붉게 물들어갔다. 마치 오랜 아픔을 씻어내고 새로운 희망을 약속하는 듯했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서울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김민준과 박지은 부부는 그들의 세 번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7살 딸 소유리와 5살 아들 도윤이를 키우고 있었으며 세 번째 아이의 소식은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다. 민주는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였고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행복했다. 여보, 오늘 병원에 가야 해요. 정기 검진이에요. 지은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다. 민주는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다. 내가 데려다 줄게. 오늘 늦게 출근해도 돼. 그날 오후 강남의 유명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지은은 초음파 검사를 받았다. 의사 이수진은 모니터를 유심히 바라보았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을 부부는 놓치지 않았다. 무슨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 지은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수진 의사는 한숨을 쉬며 모니터를 가리켰다. 태아의 뇌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두증의 징후가 보여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약사로서 그는 수두증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뇌에 과도한 뇌척수액이 축적되어 뇌조직을 압박하는 상태로 심각한 발달 지연이나 신경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었다. 확실한가요?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서울대병원 신경태아학 전문가 정태영 교수님께 의뢰해 드리겠습니다. 수진 의사가 대답했다. 그날은 부부에게 가장 길고 어두운 밤이었다. 지은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민주는 인터넷에서 수두증에 대한 모든 정보를 찾아보았다. 대부분의 정보는 희망적이지 않았다. 수두증이 정확히 뭐야? 소파에 앉아있던 지은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붉어져 있었다. 민주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설명했다. 뇌에 뇌척수액이라는 액체가 있어. 이게 보통은 일정량을 유지하면서 생성되고 흡수되는데 수두증에서는 이 액체가 너무 많이 축적돼. 그러면 뇌가 압박을 받게 되고. 우리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확한 건 내일 정 교수님을 만나봐야 알겠지만 민준이 말을 고르며 대답했다. 수두증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결과가 있을 수 있어. 경미한 경우 수술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심각한 경우. 그는 말을 멈추었다. 지은은 배를 감싸 안았다. 우리 아기는 괜찮을 거야. 반드시 괜찮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슬픔과 불안을 견뎌냈다. 민주는 수두증에 대한 의학 논문들을 읽으며 밤을 새웠고 지은은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준과 지은은 서울대병원으로 향했다. 정태영 교수는 중년의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고 진지했다. 김민준 씨, 박지은 씨, 앉으세요. 정 교수가 진료실에 들어온 부부를 맞이했다. 이수진 선생님으로부터 소견서를 받았습니다. 오늘 추가 검사를 진행하고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날 하루 동안 지은은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다. MRI, 상세 초음파, 그리고 양수 검사까지. 매 순간이 지옥 같았다. 의사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기계를 조작했고
간호사들은 가끔 동정어린 시선을 보냈다. 오후가 되어서야 모든 검사가 끝났고 부부는 다시 정 교수의 진료실에 앉았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 교수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부부에게 보여주었다. 태아의 수두증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뇌실이 매우 확장되어 있고 뇌 조직이 압박받고 있어요. 현재 상태로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다. 출생 직후 사망할 확률이 9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심각한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은은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준의 손을 꽉 잡았고 그의 손가락이 아플 정도로 세게 쥐었다.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민준이 간신히 말을 이었다. 정 교수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비며 대답했다. 법적으로는 임신 중단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의학적 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부부의 반응을 살폈다. 또는 출산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출생 직후 션트 수술을 시도할 수 있지만 성공률이 높지 않고 여러 합병증이 따를 수 있어요. 션트 수술이 뭔가요? 지은이 물었다. 뇌에서 과도한 뇌척 수액을 배출하는 관을 설치하는 수술입니다. 보통 뇌에서 복강으로 관을 연결해 액체가 흡수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신생아, 특히 조산아에게는 위험이 큰 수술이에요. 민주는 의학적 지식이 있었지만 이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아내의 손을 잡고 충격에 빠진 채로 앉아 있었다. 시간이 필요하시겠죠? 정 교수가 말했다. 여기 제 개인 번호입니다. 언제든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결정은 서두르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신 후에 내리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도 집에 도착해서도 그들은 서로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날 밤 소유리와 도윤이는 민준의 부모님 집에 맡겨져 있었다. 집은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두 사람을 짓눌렀다. 지은아. 민준이 마침내 침묵을 깼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반짝였다.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어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요. 민주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보였다. 정말이야. 고통스러울 수 있어. 우리 삶도, 아이의 삶도. 알아요. 지은이 대답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우리의 아이예요. 어떤 상태로 태어나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사랑해야 해요. 그게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래, 우리 함께 싸워보자.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아이는 우리의 소중한 아이야. 다음 날 그들은 가족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반응은 다양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임신 중단을 권유했다. 아들아, 너희의 미래를 생각해봐. 평생장애 아이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민준의 어머니가 말했다. 반면 지은의 부모님은 딸의 결정을 지지했다.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면 우리도 너를 돕겠다. 지은의 아버지가 말했다. 소유리와 도윤이에게는 아직 자세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동생이 아플 수도 있다 고만 말해주었다. 아이들은 걱정스러워했지만 곧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일주일 후 민준과 지은은 정 교수에게 그들의 결정을 알렸다. 그들은 출산을 선택했다. 존중합니다. 정 교수가 말했다. 지금부터는 최대한 좋은 결과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매주 검진을 받으셔야 하고 출산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임신 7개월, 지은의 배는 더욱 커졌고 태아의 상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되었다. 안타깝게도 수두증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뇌실의 확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최근 초음파 검사 결과를 보며 말했다. 조기 출산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병원 근처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에 따라
지은은 서울대병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조기 출산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언제든 병원에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어야 했다. 민주는 서울과 그들의 본가가 있는 일산을 오가며 두 아이들을 돌보고 직장을 다녔다. 엄마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요? 어느 주말 민준이 아이들을 데려와 지은을 만났을 때 소율이가 물었다. 지은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엄마는 동생이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어. 곧 다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도윤이는 엄마의 배에 기를 대고 있었다. 동생아, 빨리 나와서 같이 놀자. 그가 외쳤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교환했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전체 상황을 설명하지 않았다. 어떻게 어린 아이들에게 그들의 동생이 태어나자마자 천국에 갈 수도 있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진 지은은 태아와 대화하는 습관을 들였다. 그녀는 매일 배를 쓰다듬으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사랑하는 우리 아기야, 엄마가 여기 있어.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가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힘내, 우리 아가. 민주는 매일 밤 통화로 지은을 위로했다. 그는 또한 매일 병원 채플에 들러 기도했다. 그는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어떤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다. 저는 종교가 없지만 그는 채플에서 조용히 속삭였다. 제발 우리 아이를 지켜주세요. 어떤 상태로든 살아있게 해주세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 지은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다행히 조기 진통이 아니었지만 검사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견되었다. 태반 조기 박리의 위험이 있습니다. 당직 의사가 설명했다. 입원하셔서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지은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매일 여러 검사와 모니터링을 받았다. 민주는 최대한 자주 병원을 방문했지만 두 아이를 돌봐야 했기에 쉽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지은이 어느 날 민준에게 말했다. 내가 여기 누워있는 동안 당신이 모든 걸 다 짊어지고 있네. 민주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다. 무슨 소리야. 우리는 한 팀이잖아. 지금은 내가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거야. 우리 아이를 지키는 일. 시간이 지날수록 추가 검사 결과는 더욱 암울해졌다. 태아의 뇌실은 계속 확장되고 있었고 뇌 조직은 점점 더 압박받고 있었다. 의료팀은 출산 후 즉시 인공호흡기를 연결할 준비를 했고 신생 아중환자실이 대기 상태였다. 병원에 입원해 있던 어느 밤 지은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임산부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은 한미영이었다. 저도 고위험 임신이에요. 미영이 말했다. 쌍둥이인데 한 아이가 성장이 느려요. 지은은 자신의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두 여성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었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두려움과 희망을 공유했다. 살아야 해요. 우리 아이들, 미영이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지키고 있는데 반드시 살아야 해요. 그날 이후 지은은 미영과 함께 작은 응원 그룹을 만들었다. 그들은 병원의 다른 고위험 임산부들도 초대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격려했다. 그 작은 공동체는 지은에게 큰 힘이 되었다. 임신 35주 차에 접어든 어느 아침, 지은은 규칙적인 진통을 느꼈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를 불렀고 의료팀이 빠르게 모였다. 진통이 시작되었네요. 당직 의사가 확인했다. 정 교수님께 연락드렸습니다. 제왕절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은은 민준에게 전화했다. 여보,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빨리 와줘요. 민준은 일산에서 서울로 달려왔다. 그는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부탁하고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도로는 막혀 있었고 그는 초조하게 시계를 확인했다. 빨리 가주세요. 그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다. 아내가 출산 중이에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이미 수술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늦을 줄 알았어. 지은이 그를 보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정 교수를 포함한 여러 전문의들이 수술실에 대기하고 있었다. 신생아과 의사들도 준비를 마쳤고 특수 인큐베이터와 인공호흡기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은 씨, 제왕절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집도의가 말했다. 아기가 태어나면 바로 호흡 보조 장치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아기를 잠깐 보여드리고 신생 아중환자실로 옮길 거예요. 민주는 지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말없이 용기를 주고받았다. 사랑해, 민준이 속삭였다. 나도 사랑해, 지은이 대답했다. 우리 아기도. 수술을 시작합니다. 의사가 선언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의사들은 숙련된 손길로 수술을 진행했고 간호사들은 효율적으로 보조했다. 수술실은 긴장된 침묵에 휩싸였다. 몇 분이 지났을까 갑자기 작지만 선명한 울음소리가 수술실을 가득 채웠다. 아기가 울고 있어요. 누군가가 놀란 목소리로 외쳤다. 의사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것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다. 아기는 스스로 숨을 쉬고 있었고 울음소리는 건강했다. 아기가 스스로 호흡하고 있습니다. 신생아과 의사가 확인했다. 민주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우리 아이가 숨을 쉬고 있어요. 의사들은 빠르게 아기를 검사했다. 놀랍게도 아기의 상태는 예상보다 훨씬 안정적이었다. 물론 여전히 수두증은 있었지만 초음파와 MRI에서 보였던 심각한 상태와는 달랐다. 김 씨,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간호사가 작은 아기를 담요에 싸서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작은 얼굴, 까만 머리카락, 그리고 꼭 쥔 작은 손가락. 아기는 완벽했다. 윤호야, 우리 윤호.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들은 이미 아이의 이름을 정해두었다. 김윤호, 하늘의 빛이라는 의미였다. 아기를 신생 아중환자실로 옮기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상태를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주는 아내에게 키스하고 아기를 따라 신생 아중환자실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뛰고 있었다. 윤호는 신생 아중환자실에서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의료팀은 계속해서 놀라움을 표현했다.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태영 교수가 민준에게 설명했다. MRI 결과를 보면 뇌척수액의 양이 출산 직전보다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뇌가 어떻게든 압력을 견디고 일부 과정이 정상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태영 교수는 어깨를 으쓱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태내에서 자연적으로 션트가 형성되었거나 아니면 우리가 측정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윤호는 인공호흡기가 필요하지 않았고 스스로 숨을 쉴 수 있었다. 그는 수유도 잘했고 반사 반응도 정상이었다. 물론 여전히 수두증은 있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경미한 상태였다. 션트 수술은 필요합니다.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정적이니 아기가 조금 더 성장한 후에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은은 회복 후 아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저 울기만 했다. 그녀는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만지며 끊임없이 고마워라고 속삭였다. 가족들에게 전화해야 해. 민준이 말했다. 모두가 기적이라고 할 거야. 그들은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모두가 놀라워했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민준의 부모님은 울면서 병원으로 달려왔고 지은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였다. 우리 손자가 기적을 일으켰구나. 민준의 어머니가 신생 아중환자실의 윤호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호는 2주 동안 신생 아중환자실에서 지냈다. 그동안 여러 검사가 이루어졌고 의료팀은 계속해서 그의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놀랍게도 윤호의 상태는 점점 더 안정되어 갔다. 션트 수술을 1개월 후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태영 교수가 계획을 설명했다. 그때까지 아기는 퇴원해서 집에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준과 지은은 믿을 수 없었다.
그들은 아기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를 집으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경우는 제20년 경력에서 처음 봅니다. 퇴원날 태영 교수가 말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지만 때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윤호는 집으로 왔다. 소유리와 도윤이는 동생을 보고 기뻐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아기를 바라보았다. 아기가 왜 이렇게 작아요? 소유리가 물었다. 윤호는 조금 일찍 태어났거든. 지은이 설명했다. 하지만 점점 클 거야. 도윤이는 아기의 작은 손을 만졌다. 안녕, 윤호야. 나는 형이야. 너를 지켜줄게. 민준과 지은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들은 아직 험난한 여정이 남아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적어도 지금은 가족 모두가 함께 있었다. 윤호가 집에 온 지 3주 후 션트 수술을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 수술은 4시간이 넘게 걸렸지만 성공적으로 끝났다. 션트가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이제 뇌척수액이 적절히 배출될 거예요. 하지만 감염이나 기능 이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윤호는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그의 부모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우리 아들, 잘했어. 민준이 윤호의 작은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이제 절반은 넘었어. 하지만 그들의 여정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윤호는 수술 후 일주일 만에 고열이 발생했다. 의사들은 감염을 의심했고 즉시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션트 감염은 매우 위험합니다. 의사가 설명했다. 최악의 경우 션트를 제거하고 새로 수술해야 할 수도 있어요. 민준과 지은은 다시 한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병원에서 밤을 새웠고 번갈아가며 윤호를 지켰다. 제발, 윤호야. 지은이 울며 기도했다. 한 번 더 싸워줘. 엄마랑 아빠가 여기 있어. 다행히 항생제가 효과를 보였고 윤호의 열은 내려갔다. 감염은 션트가 아닌 수술 부위의 피부에 국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도 운이 좋았어요. 의사가 말했다. 윤호는 정말 강한 아이네요. 윤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다른 아기들보다 발달이 느렸지만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가누기 시작했고 소리에 반응했으며 가끔 미소를 지었다. 물리치료사와 언어치료사가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했고 지은은 윤호를 위한 특별한 운동을 매일 시켰다. 이런 조기 개입이 아주 중요합니다. 물리치료사가 말했다. 뇌가 가장 유연한 시기니까요. 민주는 육아와 직장을 병행하느라 힘들었지만 그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와 새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요즘 어때? 어느 날 그의 직장 동료가 물었다. 바빠.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행복해.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거든. 그는 동료들에게 윤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많은 이들이 감동받았다. 약국에서는 동료들이 교대로 민준이 일찍 퇴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가족이 먼저야. 약국장이 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건 다 돕겠네. 지은도 복직을 미루고 윤호를 돌보는데 전념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담이 있었지만 그들은 윤호의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복직해도 돼. 지은이 말했다. 지금은 윤호가 나를 필요로 해. 윤호가 1살이 되었을 때 민준과 지은은 큰 생일 파티를 열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윤호를 돌봐준 의료진 모두가 초대받았다. 1년 전 우리는 윤호를 잃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 축사를 하며 말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을 수 없어요. 태영 교수는 윤호를 안아들며 미소 지었다. 의학은 아직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어요. 때로는 우리의 지식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죠. 윤호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준 특별한 아이입니다. 윤호는 1살이 되었을 때도 여전히 발달이 느렸다. 그는 아직 걷지 못했고 말도 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반응했다.
그가 13개월이 되었을 때 첫걸음을 떼는 놀라운 순간이 찾아왔다. 지은은 거실에서 윤호와 놀고 있었고 민주는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민준아, 지은이 갑자기 소리쳤다. 빨리 와봐. 민준이 달려왔을 때 윤호는 소파를 붙잡고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오, 윤호야. 민준이 감동에 겨워 외쳤다. 윤호는 불안정하게 세 걸음을 걸은 후 넘어졌지만 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다. 우리 아들이 걷고 있어. 지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윤호가 걷고 있어. 그날 이후 윤호는 점점 더 자신감 있게 걸었다. 그의 걸음은 불안정했지만 그는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윤호가 18개월이 되었을 때 그는 엄마, 아빠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언어 발달은 여전히 또래보다 느렸지만 매일 조금씩 진전이 있었다. 윤호야, 누가 제일 좋아? 지은이 어느 날 물었다. 엄마, 아빠, 윤호가 웃으며 대답했다. 누나, 형. 그 단순한 단어들이 민준과 지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였다. 윤호는 2살이 되었을 때 유아 발달 평가를 받았다.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윤호는 전반적인 발달 지연이 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달 전문의가 말했다. 특히 운동 능력과 사회성 발달이 좋아요. 인지 발달도 예상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호는 여전히 정기적인 검진과 치료가 필요했다. 션트는 잘 작동하고 있었지만 정기적인 MRI로 모니터링이 필요했다. 윤호가 2살 반이 되었을 때 그는 감기에 걸렸다. 보통 아이들에게는 간단한 질병이지만 윤호에게는 위험할 수 있었다. 고열로 인해 뇌압이 상승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병원에 가야 해. 민준이 윤호의 열을 재고 말했다. 39도야. 병원에서 의사들은 윤호를 주에 깊게 검사했다. 다행히 션트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항생제를 처방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말했다. 열이 더 오르면 즉시 오세요. 지은은 밤새 윤호 곁을 지켰다. 그녀는 차가운 수건으로 그의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마시게 했다. 괜찮아, 우리 아가. 그녀가 속삭였다. 엄마가 여기 있어. 다음 날 아침 윤호의 열은 내려갔다. 그는 약간 기운이 없었지만 미소를 지었다. 배고파. 그가 말했다. 지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또 하나의 작은 위기를 넘긴 것이다. 윤호가 3살이 되었을 때 민준과 지은은 그를 통합유치원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는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이들과 일반 아이들이 함께 배우는 곳이었다. 윤호에게 다양한 자극과 사회적 경험이 필요해요. 발달 전문의가 조언했다. 또래 아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에 윤호는 유치원에 적응하기 어려워했다. 그는 낯선 환경과 사람들에게 불안해했고 종종 울었다.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유치원 교사가 말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나답니다. 교사의 말대로 윤호는 점차 유치원 생활에 적응해갔다. 그는 특히 미술 활동을 좋아했고 물감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즐겼다. 윤호가 오늘 정말 멋진 그림을 그렸어요. 어느 날 교사가 지은에게 보여주었다. 그것은 간단한 집 그림이었지만 윤호가 처음으로 인식 가능한 형태를 그린 것이었다. 이게 뭐니, 윤호야? 지은이 물었다. 우리 집. 윤호가 자랑스럽게 대답했다. 엄마, 아빠, 누나, 형, 윤호. 지은은 눈물을 참았다. 그 단순한 그림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었다. 윤호는 유치원에서 친구들도 사귀기 시작했다. 특히 서진이라는 여자아이와 많이 어울렸다. 서진이는 다운증 후군을 가지고 있었지만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 윤호랑 서진이가 정말 잘 어울려요. 교사가 말했다. 서로를 잘 이해하는 것 같아요. 민준과 지은은 서진이의 부모님과도 친해졌다. 그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에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정말 많아요. 서진이의 어머니가 어느 날 말했다. 인내, 사랑,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요. 윤호가 4살이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발전을 보였다. 그는 짧은 문장으로 대화할 수 있었고 그림도 더 세밀하게 그렸다. 그는 또한 숫자와 글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윤호가 숫자를 정말 좋아해요. 교사가 학부모 상담에서 말했다. 1부터 20까지 세는 것을 배웠어요. 또래보다 수학적 개념을 빨리 이해하는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윤호는 또 한 번의 션트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가 성장함에 따라 션트의 위치를 조정해야 했던 것이다. 이런 추가 수술은 흔한 일입니다. 태영 교수가 설명했다. 아이가 자라면서 션트의 길이나 위치를 조정해야 할 수 있어요. 윤호는 이번에도 수술을 잘 견뎠다. 그는 이제 병원과 의사들에게 익숙해져 있었고 심지어 수술 전에 태영 교수에게 질문도 했다. 아파요? 그가 물었다. 수술할 때는 잠들어 있을 거야, 윤호야. 태영 교수가 부드럽게 설명했다. 그리고 끝나면 약간 아플 수 있지만 우리가 도와줄 거야. 윤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태영 교수는 감동했다. 윤호는 정말 용감한 아이네요. 그가 민준에게 말했다. 보통 아이들보다 훨씬 성숙해요. 윤호가 7살이 되었을 때 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민준과 지은은 특수학교와 일반 학교 사이에서 고민했지만 결국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일반 초등학교를 선택했다. 윤호의 인지 능력은 또래와 비슷합니다. 발달 평가 결과가 보여주었다. 운동 능력과 사회성에서는 약간의 지연이 있지만 학업을 따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는 윤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더 많은 아이들, 더 긴 수업 시간, 그리고 더 많은 규칙들. 하지만 윤호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윤호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요. 1학년 담임 선생님이 말했다. 특히 수학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윤호는 실제로 수학을 좋아했다. 그는 숫자와 패턴에 타고난 감각이 있었고 복잡한 계산도 빠르게 할 수 있었다. 선생님, 이거 풀었어요. 그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였다. 아, 정말 대단하구나, 윤호야. 선생님이 칭찬했다. 윤호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있었다. 그는 조용하고 친절했으며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을 좋아했다. 윤호가 내 수학 숙제 도와줬어. 민호라는 친구가 말했다. 정말 잘 가르쳐줘. 하지만 윤호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체육 시간은 그에게 힘들었고 때로는 글씨 쓰기도 어려웠다. 그의 손 근육이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손글씨는 연습이 필요해요. 작업치료사가 말했다. 하지만 윤호의 컴퓨터 타이핑 속도는 놀랍도록 빠르네요. 윤호는 실제로 컴퓨터를 좋아했다. 그는 학교의 컴퓨터 수업 시간을 기다렸고 간단한 프로그래밍까지 배우기 시작했다. 윤호가 코딩에 관심이 많아요. 컴퓨터 교사가 말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 가장 빠르게 배우는 아이 중 하나예요. 윤호가 8살이 되었을 때 그는 지역 수학 올림피아드에 참가했다. 그는 3등을 차지했고 모두가 놀랐다. 우리 아들이 상을 받았어. 민준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태영 교수는 이 소식을 듣고 특별히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윤호는 계속해서 우리를 놀라게 하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윤호의 MRI 검사는 계속되었고 그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다. 뇌의 일부 영역은 손상되었지만 다른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었다. 뇌의 가소성이 정말 놀랍습니다. 신경과 의사가 설명했다. 특히 어린 나이에는 뇌가 재구성될 수 있는 능력이 뛰어나요. 윤호가 10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학교에서 인기 있는 아이였다. 그는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고 과학클럽의 회장이었으며 밝고 친절한 성격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사랑받았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진했지만 수두증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뇌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고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회복을 이루었다. 윤호야,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어느 날 저녁 식사 시간에 민준이 물었다. 윤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과학자요.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지은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민준은 아들의 어깨를 꼭 안았다. 넌 정말 멋진 과학자가 될 거야, 윤호야. 윤호는 중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는 다른 수두증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제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의 증거예요. 그가 한 어머니에게 말했다. 포기하지 마세요. 윤호는 13살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썼고 그것은 지역신문에 실렸다. 내 머릿속의 바다라는 제목의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머릿속에 바다를 가지고 있었다. 그 바다는 나를 익사시킬 수도 있었지만 대신 나에게 특별한 시각을 주었다. 나는 세상을 다르게 본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는 여러 TV 프로그램에 초대받았고 그의 부모와 함께 인터뷰를 했다. 윤호는 우리에게 희망의 상징입니다. 한 의사가 프로그램에서 말했다. 그의 사례는 의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윤호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그는 뇌과학에 대한 열정을 더욱 발전시켰다. 그는 대학의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실제 연구실에서 경험을 쌓았다. 윤호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그램 교수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과학적 호기심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윤호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태영 교수가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이제 은퇴했지만 윤호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을 큰 기쁨으로 여겼다. 15년 전 나는 윤호의 출생을 도왔습니다. 그가 연설에서 말했다. 그때 우리는 그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여기 서 있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윤호는 의학의 기적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 정신의 기적입니다. 윤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에세이로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그의 꿈은 신경과학자가 되어 뇌 발달과 회복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었다. 어릴 때 저는 제가 왜 다른 아이들과 달랐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입학 인터뷰에서 말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제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의학적 기적이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이제 저는 그 기적의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싶습니다. 윤호의 이야기는 여러 의학 저널에 실렸고 그의 사례는 태아 수두증 치료의 새로운 접근법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의사들은 여전히 그의 회복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사례는 많은 연구의 기초가 되었다. 대학 생활은 윤호에게 새로운 도전이었다. 의대는 어려웠고 때로는 그의 과거 장애가 학업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그는 여전히 손글씨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때로는 장시간 집중하는 것도 힘들었다. 하지만 윤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학습 방법을 개발했고 필요할 때는 도움을 요청했다. 그의 동기와 열정은 모든 장애물을 극복했다. 윤호는 정말 독특한 학생이에요. 그의 신경외부학 교수가 말했다. 그는 자신의 뇌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다른 학생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합니다. 윤호는 2학년 때 뇌 가소성에 대한 연구실에 참여했다. 그는 손상된 뇌가 어떻게 회복되고 재구성되는지 연구했다. 이 연구는 저에게 매우 개인적인 의미가 있어요. 윤호가 연구실 지도 교수에게 말했다. 제 뇌가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해하고 싶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윤호는 자신의 MRI 영상을 분석할 기회를 가졌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영상을 비교했다. 놀랍군요. 그가 영상을 보며 말했다. 제 뇌가 이렇게 많이 변했다니. 영상은 초기에 심각하게 확장된 뇌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정상화되었는지,
그리고 손상된 뇌 조직 주변으로 새로운 신경 연결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보여주었다. 윤호의 뇌는 교과서에 실릴 만한 사례입니다. 연구실 교수가 말했다. 이런 회복은 극히 드문 일이죠. 윤호의 연구는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그는 젊은 연구자상을 수상했다. 그의 연구는 수두증 환자들의 치료 방법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민준과 지은은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20년 전의 그날 수술실에서 처음으로 윤호의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우리가 그때 포기했다면 어땠을까? 윤호의 대학 졸업식 날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다. 민준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 그리고 윤호도 포기하지 않았지. 윤호가 의대를 졸업하고 신경과학 연구자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을 때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수두증 아동과 그 가족들을 위한 지원센터였다. 희망의 물결이라는 이름의 이 센터는 유료적 지원뿐만 아니라 심리적, 교육적 지원도 제공했다. 윤호는 자신의 연구실 동료들과 함께 최신 치료법을 개발하고 환자 가족들에게 상담과 교육을 제공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입니다. 그는 센터 개소식에서 말했다. 저는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센터는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에서 환자들이 찾아왔다. 윤호는 종종 직접 환자 가족들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느 날 그는 갓 태어난 수두증 아기의 부모를 만났다. 그들은 절망에 빠져 있었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저도 당신들의 아기와 같은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윤호가 자신의 MRI 사진과 최근 검사 결과를 보여주며 말했다. 모든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의학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의 말은 그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몇 달 후 그들은 건강하게 회복 중인 아기와 함께 윤호를 다시 찾아왔다. 선생님 덕분에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의 연구는 계속해서 발전했다. 그는 태아수두증의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개발했고 그의 방법은 많은 아기들의 생명을 구했다. 윤호 박사의 연구는 혁신적입니다. 한 국제의학 저널이 평가했다. 그의 개인적 경험과 과학적 통찰력의 결합은 이 분야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윤호는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경과학자가 되었다. 그는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강연을 했고 자신의 이야기와 연구를 공유했다. 제 인생은 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종종 강연에서 말했다. 하지만 기적은 그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과학일 뿐입니다. 저는 그 과학을 이해하고 더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호가 40세가 되었을 때 특별한 손님이 그를 찾아왔다. 그것은 30년 전 그의 출생을 담당했던 태영 교수였다. 이제 80대가 된 태영 교수는 윤호의 성공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윤호 박사, 당신은 내 경력에서 가장 큰 기적이었소. 태영 교수가 감격의 찬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그 기적을 과학으로 설명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군요. 윤호는 노 교수의 손을 꼭 잡았다.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제 인생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영 교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 윤호. 당신을 구한 건 당신 부모님의 사랑과 당신 자신의 의지였소. 나는 그저 도구였을 뿐이요. 그날 밤 윤호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민준과 지은은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아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엄마, 아빠, 윤호가 포도주를 따르며 말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들 같은 부모님을 만나서.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미소 지었다. 아니, 윤호야. 우리가 운이 좋은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어서. 민주는 잔을 들어 올렸다. 건배하자. 과거의 기적과 미래의 희망을 위해. 그들은 잔을 부딪혔고
그 소리는 30년 전 윤호의 첫 울음소리만큼이나 아름다웠다. 다음 날 윤호는 자신의 연구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태아의 뇌 발달을 촉진하고 손상을 복구하는 새로운 유전자 치료법이었다. 이 연구가 성공한다면 그는 팀원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수두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천적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을 거예요. 연구는 어려웠지만 윤호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수년간의 노력 끝에 그들은 마침내 성공했다. 윤호 박사팀, 획기적인 수두증 치료법 개발 뉴스 헤드라인이 전 세계를 뒤덮었다. 그들의 치료법은 태내에서 수두증이 진단된 태아에게 특수 바이러스 벡터를 통해 유전자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 치료법은 뇌척수액의 생성과 흡수를 조절하고 손상된 뇌 조직의 회복을 촉진했다. 첫 임상시험에서 10명의 태아 중 8명이 건강하게 태어났고 나머지 2명도 이전보다 훨씬 경미한 증상만을 보였다. 이것은 혁명적인 발전입니다. 의학 전문가들이 평가했다. 윤호 박사의 연구는 수두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꾸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윤호는 자신의 부모님과 태영 교수를 무대로 초대했다. 오늘의 성공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저를 포기하지 않은 부모님, 저를 세상에 데려온 태영 교수님, 그리고 저와 함께 연구한 모든 동료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한 아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윤호의 연구는 계속되었고 그의 치료법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그의 연구 덕분에 건강하게 태어났고 수두증은 더 이상 두려운 진단이 아니게 되었다. 윤호가 50세가 되었을 때 그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학 교육의 혁신을 가져왔고 환자 중심의 연구와 치료를 강조했다. 의학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그는 종종 학생들에게 말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윤호의 부모님은 그의 성공을 모두 지켜보지 못했다. 민주는 윤호가 45세일 때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고 지은은 2년 후 그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들은 아들의 업적을 깊이 자랑스러워했고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사랑했다. 엄마, 아빠, 윤호는 그들의 영정 앞에서 속삭였다. 당신들이 내린 그 어려운 결정 덕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도 삶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당신들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윤호의 형 도윤과 누나 소율은 각자의 삶에서 성공했다. 도윤은 건축가가 되었고 소율은 작가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동생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들려주었다. 우리 동생은 살아있는 기적이에요. 소율이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 기적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죠. 윤호는 6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자서전을 출판했다. 물 위를 걷다. 수두증에서 신경과학으로 라는 제목의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내 인생은 죽음의 예언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책의 서문에 썼다. 하지만 그것은 생명과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다. 우리는 때로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다. 나는 내 삶을 그 이해를 넓히는 데 바쳤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기적이 무엇인지 배웠다. 기적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윤호의 이야기는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고 그의 연구는 의학 교과서에 실렸다. 그는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윤호에게 가장 큰 보상은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매년 그의 센터를 찾아오는 건강한 아이들의 웃음소리였다. 한때 희망이 없다고 여겨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뛰어놀고 꿈을 꾸고 있었다. 보세요. 그는 종종 젊은 의사들에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삶과 희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옥상에서 60대가 된 윤호는 밤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은퇴를 고려하고 있었지만 아직 하고 싶은 연구가 많았다. 감사합니다.
그가 별이 빛나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그것은 모든 것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인생, 그의 부모님, 그를 도운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가 도울 수 있었던 모든 아이들에 대한 감사였다. 그의 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윤호 선생님, 우리 아이가 방금 첫걸음을 떼었어요. 의사들은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는 미소 지었다.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밤하늘을 바라본 후 아래층으로 향했다. 내일도 그곳에는 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는 언제나처럼 그들에게 희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기적은 계속된다.